안녕하십니까. 자, 계절학기 경제학 시작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첫 시간은 동영상으로 수강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줌을 이용한 실시간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주의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일부는 줌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동영상 수업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수업은 전부 다 동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 다시 좀 쓰기도 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다 준비해 가지고 한 거니까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동영상 수업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확인할 수 없죠. 동영상 수업의 경우에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정해진 시간 출석 과제 제출해 가지고 따로 제시해 놨습니다. 그 출석 과제 제출에다가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출하라 해 가지고 시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과제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제물은 많지 않고요. A4 용지 한 매 분량 정도로 강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매 넘는 건 상관없습니다. 또 한 매 넘어도 되냐고 또 메일 보내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한 매 이상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 가지고 또 시험도 봐야 되는 거니까 한 매 분량 정도 최소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석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매 분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출석 감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 가지고 한 매 정도 정리해 가지고 시간은 보통 하루 정도 충분히 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수업할 때까지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중에 강의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강의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수업 중에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여러 가지 참고문헌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경제학 책 중에 하나가 맨케이 경제학이죠. 8판까지 나왔는데 그 맨케이 경제학도 같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나온 경제학 교과서는 여러 가지 전개라든가 흐름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고 또 담고 있는 내용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맨케이 경제학이라든가 또 버냉키가 쓴 경제학이 있죠. 또 테일러 경제학도 있고 해가지고 외국 교과서가 많이 번역돼 나와 있는데 다 좋습니다.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은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 중에 하나가 조순, 정운찬, 김영식. 원래 조순 교수가 쓴 건데 조순 교수가 개정판을 못 내니까 수제자들이 계속 이어서 개정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순 교수가 돌아가셔도 이 책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 책을 가장 오랫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에도 경제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학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경제학의 입문으로 제일 많이 보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원론 현재 10판까지 나오고 했는데 그 책도 좀 참고로 같이 보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경영학과나 아니면 국제통상학과 또 글로벌 금융학과 이런 경우에는 또 아태물리학과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시험들 많이 보시죠. 공무원 지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 공인회계사라든가 또 아니면 감정평가사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계리사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경제학 시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최근 들어서 많이 공기업들 많이 지망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공기업 지망할 때도 시험을 봐야죠. 물론 지금은 다 NCS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이 시험을 보고 있지만 NCS 기초능력은 그거로 하지만 전공 시험을 보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금융 관련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시험까지 해가지고 전공 시험을 많이 보죠. 저도 여러 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어지간한 수준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초 경제학이기 때문에 크루그만 교과서 가지고 많이 해왔는데 다음에는 좀 교재를 좀 바꿔서 좀 어려운 교과서 가지고 할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경제학도 그렇고 미시경제, 거시경제학을 적어도 저한테 3과목만 듣고 나서 어지간한 시험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해드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야 이제 또 추가로 나중에 준비하실 때 학원비 같은 거 안 내도, 아니 또 뭐 학원비가 낸다고 하더라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기본이 거의 없는 분들은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경제학 전반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면 그 파일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 때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그러나 경제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도 일반인 편,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4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도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용 파일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앞에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셔도 그것만 가지고도 큰 도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인용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또 같이 되겠습니다. 그게 도움될 만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일 다운받는 게 공짜니까 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뭐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자료 같은 거 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특히 그 글로벌 금융학과 같은 경우라든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간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까지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크게 도움되실 겁니다. 그리고 유용한 그 경제교육 사이트가 있습니다. 특히 그 한국은행에서 이런 것들 많이 제공하고 있죠.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면 경제교육에서 온라인 경제교육 가면은 대학생 일반인 경제세계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경제 관련 뭐 상당히 그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강의 수강하시는 게 큰 도움됩니다. 더더구나 이제 그 중에서 현장 경제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매주 금요일 날 실시하는 금요 강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미리 예약한 다음에 그 한국은행 본점 가서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수료증을 줍니다. 가지고 수료증 해가지고 한 50개, 수료증 50개만 모으면은 금융 관련 기업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때 막강 스펙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 해가지고 금융 쪽으로 진출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수료증 한 50개만 모으면 아주 막강한 스펙입니다. 여러 그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또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하는 금요 강좌 같은 것들은 놓치지 말고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 강력하게 권장하다 보니까 이거 다 수강하고 수료증 받아가지고 금융 관련 기업 취업하신 분들 꽤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그 한국개발연구원도 있는데,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이죠. 얼마 전에까지 신문에 났었죠. 그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그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그 현정택 교수님도 거기 원장 출신인데, 그 현정택 교수님은 물론 지금은 정년퇴직하시고 지금 현재 인하학원,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 전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조양호 회장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사장 맡고 계신 분인데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하셨던 겁니다. 이게 국책연구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그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으로 흔히 최근에 하는 소주성이 있죠. 소득 주도 성장.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걸 입안하고 주도한 학자가 원장을 맡아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간에 그 한국개발연구원의 그 경제정보센터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경제 교육도 있고 또 나라경제라고 해서 매월 월간지가 나오는데 또 크게 도움됩니다. 그래서 나라경제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될 겁니다. 지금은 뭐 경제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건 틀림없죠. 최근 들어와가지고 다들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동학개미 해가지고 증권 투자도 많이 하시고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 경제를 많이 알면 알수록 크게 도움되는 겁니다. 그게 경제 흐름을 알면. 또 실제로 그 하는 금요강좌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진행했던 강의 보게 되면은 그 주식 투자와 관련된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칙에 입각한 그런 주식 투자죠. 다 알겠지만은 우리가 뭐 금융 투자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융 투자론 해가지고 뭐 부동산과 또 현금과 주식과 채권을 갖다가 어떻게 배합해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형도 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강좌도 금요강좌에서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나라경제에도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뭐 최근에 의상이 많이 약화됐습니다만 여기서도 국민경제교육을 위해서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경제인연합회 들어가면 경제교육 사이트가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기획재정부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경제배움 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콘 에듀 go.kr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여기서도 지금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용한 경제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시험도 있죠. 경제시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용한 경제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K-MOOC라고 하는 거 아시죠? 무크 해가지고 무크 들어가시면 전 세계 유명한 강의,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강의를 갖다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 강의도 있고. 그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에서도 무크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한국에서는 이걸 K-MOOC라고 해가지고 또 한국에 맞게 한국의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강의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하고 국제통상 다 다양하지만 자기 전공 이외에 다른 분야 공부하고 싶다 들어가면 여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특히 그 융합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경제학과, 지금 이제 경제학이니까 주로 경영학과, 아트물류학과, 글로벌 금융학과, 국제통상학과 학생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금 현재 수강하고 계신데, 융합입니다. 지금은 그 ICT 쪽에 같이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공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쪽 분야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공도 많이 폭이 넓어지고 있죠. 융합.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코딩이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와 관련된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크나 K-MOOC 들어가시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KOCW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점 인정해주는 코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하무크 센터 들어가시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인하대 교수님들이 만든 강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하대 교수님들 강의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경영학과의 손동원 교수님 강의도 있고, 김종대 교수님 강의도 있고, 또 경제학과의 장세진 교수님의 수리경제학 강의도 있고, 다양한 강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구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 참고할 만한 자료는 리스트 들어가시면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KOCW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나온 건데, 그래서 한국학술정보연구원 교육부가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것이고, 또 이것도 인하대학교 정석 학술정보관하고도 연계가 돼가지고 같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을 위한 그 경제에 대한 이해능력 평가시험이 있죠. 우리가 경제학의 토익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하는 테스트이 있습니다. Test of Sense and Thinking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와가지고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승진시험 대신에 테스트 점수 가지고 한다든가 해가지고 인기를 꽤 많이 끌다 보니까 매경에서도 만든 겁니다. 매경에서 매경 테스트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매경 테스트가 좀 앞서가고 있죠. 아무래도 한국경제신문보다는 매일경제신문이 약간 힘이 더 셉니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 매경 테스트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 맞게 되면 학점은행제에서 엄청 많은 학점을 갖다 인정해줘요. 이것도 있고, 또 영어로 보는 또 테스트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는 테스트 해가지고 역시 매경이 만든 건데, 이벳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경영학과 학생이 이벳 해가지고 이제 여기 홍보대사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학생인데, 굉장히 아주 똘망똘망한 여학생인데, 이벳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시험도 보고 또 여러 군데 많이 홍보 역할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학교 다니시면서 점수 따놓으면 여러모로 도움됩니다.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게 지금 경제학이에요. 그만큼 이제 경제학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제배움 2 얘기했었는데, 그 경제배움 2 해가지고 기획재정부가 운영합니다. 그 사이트는 이콘에듀 go.kr이고요. 여기 들어가면 메뉴가 경제배움터, 경제놀이터, 교육자료실, 경제교육정보, 그 다음에 경제배움 2에서 이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팝업창 쭉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커서 올려놓으면은 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쭉 아래로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자세한 내용들 나오고, 여기서 지금 다 해서
11개로 이제 특별한 그 판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온 게 교과서밖에 경제학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라든가,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든가 이런 학자들은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근데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학자지만 아주 유명한 학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포겔 해가지고 그 새로운 경제사가 나와 있는데 새로운 경제사예요. 경제사가 뭐예요? 인간이 경제활동을 해온 역사를 연구하는 거죠. 근데 포겔 이분이 했던 게 뭐냐? 계량경제사라는 겁니다. 계량경제사 말이 돼요? 역사를 연구하는데 계량화한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경우에도 과거 데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이터도 복원해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분야에서 이제 아주 앞선 그런 학자입니다. 로버트 포겔 언급되어 있는데 여러 학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경제체험학이라든가 경제교육 동영상 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서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크게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인천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 해소가 되면 인천 시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뭐 금융교육이라든가 이거 시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알바하듯이 돈도 좀 받으면서 또 그런 교육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아마 그런데 관심 있으실 분들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자료 만들어야죠. PT 파일 같은 거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한국개발연구원도 그렇고 경제배움 2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참고하실 때 여기 들어오시면은 아주 유용한 자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그랬습니다. 첫 시간에는 되게 그냥 빈몸으로 오죠. 다들 여러분들 해보셨을 겁니다. 첫 시간에 다들 빈몸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나마 좀 준비한 학생들은 노트 하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펜 올려놓고 있는 학생들이 준비 많이 한 학생들입니다. 간혹가다 이제 책까지 준비해온 학생들은 한 50명 중에 서너 명 될까 이래요. 거의. 그래서 하도 이제 이게 트렌드가 되는 바람에 제가 원래 경제학 할 때 첫 시간에는 동영상을 봅니다. 동영상 해가지고 경제학의 역사 100년이에요. 근데 이 경제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의 역사 100년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가지고 커맨딩 아이치라고 하는 뭐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아주 굉장히 진짜 뭐 나온 지 됐어도 뭐 나온 지 꽤 됐다고 해도 그 이전에 경제학의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니죠. 다 똑같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첫 시간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그걸 올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KBS에서 방영한 게 있어가지고 자막까지 나오는 게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링크해 드릴 겁니다. 링크해 드릴 텐데 이번 학기 끝나기 전까지 가급적이면은 거시경제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수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한 A4 용지 한 매 정도 과제 부과할 겁니다. 그래서 뭐 레포트는 부과 안 할 겁니다. 레포트 대신에 그거 할 거예요. 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면 그 3편이 있는데 그 3편 다 시청하신 다음에 감상문 써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감상문 써내기 전에 제가 미리 거기에 대해서 좀 안내한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걸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난 학기에 만든 건데 지난 학기에 만든 거라도 그냥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뭐 만들기도 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개 내지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 내용을 갖다가 쭉 정리한 이런 내용을 미리 올려드리고 그거 먼저 수강하신 다음에 커맨딩 아이치 3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다 이 경제학의 전쟁이에요. 전쟁. 경제 전쟁 100년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 경제 전쟁 100년 이렇게 나와요. 여기 누가 나와 있냐? 여기 애덤 스미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분이 애덤 스미스예요. 고전학파 경제학이고 경제학의 시작이죠. 여기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또 경제학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학이라고 해서 막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위대한 경제학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마르크스를 갖다가 공산주의 사상을 제기했다 해가지고 뭐 그동안 그 반공이 지배하던 이런 상황, 반공이 지배하던 상황 해가지고 요즘에도 거의 뭐 교내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또 그 옛날 얘기 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뭐 마르크스가 아주 나쁜 인물이죠. 그렇지만 위대한 경제학자인 건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건 비주류입니다.
주류에서 벗어난 비주류 경제학 해가지고 독일 사회주의 경제학이 있는데 마르크스입니다. 그 다음에 자, 경제학을 완전히 뒤엎은 분이 있죠. 존 메이나드 케인즈입니다. 그래서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전에 고전학파 경제학이 설득력을 잃은 거예요. 현실의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원래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세계 대공황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가지고 이걸 갖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케인스 경제학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위대한 경제학자 해가지고 3명을 꼽는다고 하면 여기 애덤 스미스와 존 메이나드 케인즈, 칼 마르크스 꼽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경제학의 도전과 응전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계 경제전쟁 100년 커맨딩 하이츠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죠. 2008년 말, 2007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어갖고 세계 대공황 이후에 아주 최악의 또 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그런 상황이 와서 이제 또 그 흐름을 갖다 또 정리해가지고 매일경제신문에서 경제학의 도전과 응전이라고 해서 특집 기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꽤 됐습니다만 그래도 경제학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사이트에 같이 참고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 자, 경제학의 도전과 응전도 보시고 그리고 커맨딩 하이츠 3편 그거 보신 다음에 자, 그 내용을 감상문으로 해가지고 요약해서 A4 용지 1매 정도 추가로 내시면 자, 그것도 자, 과제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분이 아주 대단한 경제학자고 그 뒤에 또 이어서 경제학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알프레드 마셜이 나오는데 마셜 같은 경우에는 고전학파 경제학의 흐름을 총정리한 인물이에요. 고전학파 이후에 우리가 신고전학파라고 하는데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경제학자 3명을 꼽으면 앞에서 봤던 3명이 들지만 만약에 4명 해가지고 1명을 더 추가시킨다 그러면 알프레드 마셜을 추가시킵니다. 그리고 마셜의 제자입니다. 마셜의 제자로서 케인즈도 있고 하이에크가 있어요. 이 하이에크는 마셜의 제자인데 자기 스승을 포함해가지고 그 이전에 자유주의 경제 사상, 자유주의 경제학을 계속 계승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이에요. 반면에 이제 케인즈는 스승을 포함해가지고 이전의 경제학을 깡그리 뒤엎어버렸죠. 가지고 케인스의 경제학이 폴 앤서니 세미얼슨, MIT 대학의 교수입니다. 세미얼슨으로 이어져가지고 오늘날 이제 케인스 경제학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고전학파 경제학의 자유주의 경제학이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어지는 데 있어서 교량 역할을 한 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그 시카고 대학은 그래서 이 자유주의 경제학의 지금도 자유주의 경제학의 본부예요. 아주. 반면에 이제 나머지 케인스학파가 지배하는 경제학은 MIT라든가 하버드라든가 예일이라든가 콜롬비아 이런 데는 다 케인스 경제학이 지배하고 있고요. 지금도. 반면에 이제 시카고라든가 미네소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유주의 경제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 경제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밀턴 프리드먼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 경제전쟁 100년 커맨딩 하이츠 보시게 되면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케인즈 육성 인터뷰한 것도 나오고 하이에크도 나오고 밀턴 프리드먼, 세미얼슨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를 이어받은 대표적인 경제학자들 인터뷰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꼭 보시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 1장 공부하시겠습니다. 1장은 우리 책의 제목에 이론칙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이거 번역자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프라이머리 프린시플 해가지고 프린시플 원리죠.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래서 되게 그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학 교과서들의 중요한 특징이 그겁니다. 맨 앞에 제 1장에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학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갖다 제시하고 있는 게 미국 경제학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경제학 책 보게 되면은 경제학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경제라는 용어부터 시작합니다. 경제는 예컨대 영어 한자로 봤을 때는 한자 아니에요. 경제가 한자로 쓰니까 한자에서 동양에서 쓰던 경세재민 해가지고 경세재민의 약자다 해가지고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거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경제를 갖다 이카나미라고 하는데 이카나미 오이코스 해가지고 또 서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렀다 해가지고 용어풀이부터 시작을 해요. 가지고 굉장히 딱딱하게 진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외국에서 나오는 경제학 교과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 현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갖다가 맨 앞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1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맹케 경제학에서는 제1장 제목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라고 돼 있어요. 기본 원리라고 해가지고 10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루그만의 경우에도 프라이머리 프린시플 해가지고 12가지 원칙을 갖다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번역자가 제1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그렇죠. 제1원칙을 한 거 뒤에 제2원칙이 나오냐? 그런 거 없습니다. 제1원칙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갖다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디테일하게 구분하면 12가지가 나오는데 12가지를 갖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요. 이거는 뭐 맹케 책에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 챕터에서 구분하고 있는 세 가지를 갖다 공부할 겁니다. 앞으로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기본 원리, 12가지 원리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원리예요. 우리가 개인의 선택, 소비자가 어떻게 소비를 선택해야만, 어떤 재화를 얼마나 소비해야만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런데 생산자인 기업은 얼마나 생산을 해야만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기본 원리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제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면 거래가 이루어지죠. 거래, 이건 다 뭐야? 상호작용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의 선택과 상호작용과 관련된 또 기본 원리가 몇 가지 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경제 전체라고 했는데 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작용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12가지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갖다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기본 원리, 또 개인의 선택 및 상호작용,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기본 원리, 또 나라 경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리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건데, 원래 그 선택이라는 말은 경제학의 핵심되는 용어입니다. 선택이라는 말, 그 이유가 뭐죠? 자원이 희소하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이 희소하다는 거죠.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희소하다는 겁니다. 그럼 자원이 희소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녀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죠. 자, 이런 내용들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그 세뮤얼슨 선생 봤는데 MIT 대학에 우리가 오늘날 보는 현대적인 경제학 원론 교과서를 갖다가 제일 먼저 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알프렛 마셜이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스승인 알프렛 마셜이 경제원론 교과서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제원론 교과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교과서가 세뮤얼슨의 이코노믹스예요. 그 세뮤얼슨의 이코노믹스는 지금도 나옵니다. 지금은 세뮤얼슨 선생은 돌아가셨는데 그 수제자, 제자, 그리고 그 제자가 개정판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책 맨 앞에 저자는 세뮤얼슨, 폴 앤소니 세뮤얼슨.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저자, 세 번째 저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조순 교수 책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경제학의 출발점은 자원의 희소성이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경제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원이 희소하다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도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해가지고 인간은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의 출발점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선택의 원리를 갖다 공부하는 거예요. 나라 경제 전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책 결정자들이 지금 경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경제 상황에 맞게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 같은 거 실시하는데 선택의 문제죠, 다. 자원이 희소하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의 핵심이고, 그래서 세뮤얼슨 경제학 교과서, 또 조순 선생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딱 그렇게 정리를 해요. 경제학은 희소성과 선택에 관한 학문이다.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희소성과 선택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원이 희소하니까 그녀는 선택을 해야 한다. 또 그녀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겠죠. 이런 원리,
영향을 미치는 원리 이런 내용들 다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경제학의 기초 용어가 언급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경제죠. 경제라고 해서 여기서 사회의 생산적인 활동을 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원래 경제활동의 출발점이 생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경제학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경제 교과서를 갖다가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공통사회라는 게 있죠. 일반사회, 공통사회 이런 게 있죠. 거기서도 경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도 과거에 고등학교 경제학 교과서 쓸 때도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경제학은 인간의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인간의 경제활동이 뭐냐? 인간의 경제활동은 재화와 서비스,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데 관련된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물론 그 정의가 제가 창안한 건 아니죠.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세뮤얼슨 교과서, 알란 블라인더가 쓴 경제원리 뭐 이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채용해가지고 이제 표절은 안 되게 뭐 용어에 대한 정의니까 그거 뭐 표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데 관련된 인간의 활동이 경제활동이다. 그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게 경제학이다. 이렇게 제가 쓴 겁니다. 부모들은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도 아주 간결하게 아주 잘 요약된 그런 정의다 하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출발점이 바로 생산이에요. 그래서 생산을 해야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야만 소비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게 사회의 생산적인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는 희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이 경제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정의는 상당히 추상적인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은 그래서 인간의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경제활동,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항상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재화는 눈에 보이는 거죠. 시장에서 돈 주고 구입하는 재화가 있죠. 서비스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라든가 법률가들의 법률 서비스라든가 뭐 교사들의 교육 서비스라든가 이게 다 서비스죠.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그리고 분배 그리고 소비활동, 생산, 분배, 소비활동 이게 경제활동의 핵심이에요. 이 원리를 갖다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가 바로 경제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 시장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경제학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경제, 마켓 이코노미가 있는데 시장경제 말고 또 있냐? 있습니다. 뭐 지금은 거의 없죠. 과거에 있었죠. 계획경제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의 통제하에 이루어져요. 국가의 사전에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서 시나리오대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를 우리가 계획경제, 뭐 과거 소련이라든가 옛날 소련이라든가 또 과거 중국이라든가 뭐 지금도 북한은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죠. 쿠바도 그렇고. 이게 과거의 계획경제, 통제경제였는데 지금은 다 뭐예요? 시장경제로 넘어왔죠. 왜 시장경제라고 하느냐? 시장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과 소비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이 개별 생산자, 개별 소비자에 의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경제입니다.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경제가 바로 시장경제고 우리가 공부하는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경제가 바로 시장경제입니다. 물론 지금은 순수한 의미의 시장은 없죠. 다들 뭐 정부가 개입하고 해가지고 통제를 가하죠. 뭐 최저임금제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거래를 갖다 규제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순수한 시장경제를 전제로 해가지고 사람들 간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갖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에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할 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격이라는 거죠. 가격. 이 가격의 놀라운 힘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국부론이라는 책을 써요. 웨alth of Nations. 원래 이름은 아주 길어요. 여러 국가의 부의 원천과 본질에 관한 연구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국가들의 부의 본질과 원천에 관한 연구해가지고 이름이 길어요.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국부론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영어로도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웨alth of Nations 해가지고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해요. 1776년에 나온 이런 책입니다. 아마 국부론 내용들은 고등학교 때 논술 준비하거나 이럴 때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논술에서 많이 인용합니다. 국부론 내용을. 그래서 국부론에서 나온 얘기가 그게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푸주간 주인, 빵집 주인의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선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타적인 거죠. 푸주간 주인과 빵집 주인의 이타적인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 자신의 사익, 이기심에 기초한 거예요. 셀프 인터리스트. 스미스는 그런 겁니다. 원래 스미스는 글라스고우 대학의 영국 글라스고우 대학의 윤리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윤리학 교수니까 결국 인간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심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기심에 기초해가지고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사회는 굉장히 무질서하고 이런 사회가 될 것도 틀림없는데, 그렇죠? 우리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얘기했죠. 그 자연 상태를 갖다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묘사합니다. 토마스 홉스가. 그래서 우리가 홉스를 갖다가 성악설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가지고 인간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야 될 것이 틀림없는데 의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굉장히 질서 있고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이기심을 가지고 이기심에 기초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사회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발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그걸 파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가격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가격, 상품의 가격, 노동의 가격인 임금, 자본의 가격인 이자, 나라 경제 전체에서는 물가 등등. 이게 바로 가격 또는 가격기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있어가지고 사회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끌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 본질을 탐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해가지고 개인의 사익 추구가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좋은 결과에 이르게 만드는 이런 메커니즘 이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하루 저녁만 하더라도 전국 각지에서 수백 대 농수산물 가득 실은 트럭이 들어옵니다. 근데 수많은 그 물건들이 새벽이면 다 팔려나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가격입니다. 가격,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던 가격. 옥셔니어가 중간에 껴가지고 가격을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살려는 양, 팔려는 양이 일치가 돼가지고 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격입니다. 놀라운 힘을 가진 거죠. 용어의 정의가 또 나옵니다. 경제학 나오고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경제학을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구분합니다. 미시경제학은 전체 경제를 갖다 구성하는 수많은 가게,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수많은 가게와 수많은 소비자와 수많은 생산자들의 의사결정, 이걸 연구하는 게 미시경제학입니다. 원래 미시라는 말은 작게 본다는 얘기죠. 작게 본다. 그래서 전체를 갖다 구성하는 각 부분들이 어떤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경제를 활동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걸 연구하는 분야가 미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경제학의 종착점은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 경제학의 출발점이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에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물론 이제 희소한 자원을 배분할 때는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그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원리, 이걸 공부하는 게 미시경제학입니다. 근데 이제 미시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가격을 통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만, 가지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만 항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할 때 이걸 우리는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마켓 페일리어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개인들이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정상입니다.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뭐 누가 이타적으로 내 이익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물론 일반 인간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개인의 사익 추구가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갖다 가져온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결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걸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는 미시경제학 분야, 우리 책의 한 반 정도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끝에 가면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해서 또 시장 실패에 대해서 별도로 살펴볼 겁니다. 반면에 거시라는 말은 크게 본다는 거죠. 거시, 크게 본다. 매크로 이코노믹스입니다. 이거는 나라 경제 전체를 놓고 수많은 소비자와 수많은 생산자가 모여서 만드는 나라 경제 전체를 놓고 할 때 나라 경제 전체가 어떤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가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호황과 불황이라든가 또 경제 전체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바로 경제학의 분야입니다. 물론 두 가지는 접근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죠. 미시경제학은 개별 경제 주체, 소비자나 생산자 같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의 원리, 행동 원리를 갖다 연구하는 것이고, 거시경제학은 나라 경제 전체가 작동되는 원리를 갖다 연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도 구분해서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학의 주요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고 했는데 이럴 때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죠.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학의 주요 핵심 용어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경제 성장 용어, 경제 성장 뭐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의 능력, 한 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 한 나라 경제 전체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 생산 능력이 점점 더 확대가 될 때 이걸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가장 단순하게 표현할 때는 GDP의 지속적 증가를 경제 성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용어들 한번 좀 봐주시고, 이런 용어들은 우리 책에 왼쪽과 책 펼치면 맨 왼쪽 오른쪽 여백에 정리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일 먼저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이 희소하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인간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선택의 첫 번째가 바로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의 선택. 그래서 개인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의사결정. 이게 바로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관한 내용. 이제 그 경제학의 기본 원리 첫 번째입니다. 그 개인의 선택과 관련돼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자원이 희소하다.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미얼슨 교수가 요약한 것처럼 경제학은 희소성과 선택에 관한 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소성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나온 용어가 자원이 희소하다고 그랬죠. 자원은 여기서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자원이라고 할 때는 흔히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생산물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 뭐죠 이게? 인간의 노동과 또 자본과 또 토지, 거기다 경영을 얘기를 하죠. 인간의 노동을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본은 물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또 토지 같은 것들은 자연 자원이라고 하죠.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산 요소. 그래서 무엇인가 생산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 자원이라고 하고 이 자원이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자원이 희소하다는 것이죠. 물론 희소하다는 말은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희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말, scarcity라고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희소하다는 말은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회가 그 자원을 여러 방면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희소하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뭔가 선택을 한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럴 때 뭐예요? 다른 건 포기하는 거죠. 다른 걸 포기합니다. 이럴 때 나오는 비용 개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opportunity cost라고 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용은 다 기회비용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5장에서 또 기회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개념만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opportunity cost. 자, 기회비용이 진정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선택을 할 때 비용을 생각한다면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하는, 뭔가 얻기 위해서 선택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하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다른 건 포기한 것이죠. 이때 포기한 것의 가치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하는 그 무엇이다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비용 개념은 다 기회비용 개념으로 파악하셔야 되고, 그 기회비용 개념은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공부하는 회계에서 공부하죠. 자, 회계에서 얘기하는 회계 비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공부할 것입니다. 기회비용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죠.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 좋은 기회를 발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있다가는 이 기회를 놓칠 것 같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버드 대학을 그만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페이스북을 창업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마크 저커버그는 기회비용 개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 그 하버드 졸업장이라는 것도 가치가 꽤 큰 건데 그걸 포기하고서 페이스북을 창업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얘기할 때 많이 언급하는 예가 마크 저커버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의 선택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선택의 원리인데, 수량, 얼마나라는 거 있죠. 얼마나 많이 소비할 것이냐, 얼마나 많이 생산할 것이냐 하는 건데, 자, 수량은 이제 한계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한계적이라는 말,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핵심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한계 원리라고 하죠. 수량은 how much, 얼마나 하는 건데 한계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계적인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미분 개념으로 이제 파악되는 거죠. 하나를 더 소비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입니다. 또 기업은 하나를 더 생산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선택한다고 하면 얻는 게 있고, 뭔가 선택을 하면 얻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죠. 이럴 때 얻는 거를 갖다가 넓은 의미에서 다 편익이라고 합니다. 베네핏이라고 그래요. 편익 또는 어떤 책에서는 가치라고 합니다. value.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는 편익이 있고 나가는 게 있죠. 비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갖다 비교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상충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드오프의 관계라고 하죠. 항상 어떤 활동을 하면 얻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 두 가지 상충관계가 있단 말이죠. 편익과 비용이 있기 때문에 편익과 비용이 있다는 게 바로 상충관계고, 상충관계 하에서 결국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소비할 때 얻는 거, 나가는 거 비교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또 하나를 더 만들 때도 얻는 거, 나가는 거 비교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건데, 이런 선택의 원리를 우리는 한계 원리라고 합니다. 마지널 프린시플이라고 그래요. 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계 원리를 갖다가 예전에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이 원리를 몰랐어요. 토탈 개념만 알았지. 원래 이게 마지널이라고 하는 개념 해가지고 미분 개념인데,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탈 개념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문제를 인식을 했는데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가치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역설이에요. 그런데 물과 다이아몬드가 있다. 자, 물은 인간에게 큰 만족을 주죠. 물이 없으면 죽잖아, 인간은.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 수 있죠. 근데 물의 가격은 아주 싸죠. 어디도 가도 공짜로 얻을 수도 있고. 근데 다이아몬드는 비싸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애덤 스미스가 놓고 고민했던 겁니다.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 다 스미스의 딜레마라고도 하고 가치의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해결한 게 누구냐? 1870년대 이후에 등장한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한계 원리에 따라 이걸 해결을 합니다. 가치 역설 문제를. 그래서 물은 존재량이 많다는 거죠. 물은 무한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무한한 건 아니지만 물은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희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한계 효용은 물의 한계적으로 판단했을 때 물의 한계 효용은 매우 작고 다이아몬드의 한계 효용은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비싸고 물은 싼 것이다. 해가지고 가치 역설 문제를 갖다가 한계 원리에 기초해가지고 해결한 학자들이 바로 신고전학파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항상 한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한계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그겁니다. 마지널 디시전 해가지고 한계 원리에 따른 의사결정이에요. 어떤 행동을 조금 더 할 것인가 조금 덜 할 것인가. 조금이라고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빵을 먹을 때 하나 더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빵을 하나 더 먹을 거냐 말 거냐. 또 기업은 근데 빵 가게가 있다. 빵 한 개를 더 만들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결국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데 그 한계적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를 더 추가할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한계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걸 설명하는 걸 한계 원리라고 하고 이런 분석을 한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소비할 때 적용되는 원리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또 생산할 때 생산량을 정할 때도 한계 생산 균등의 법칙 해가지고 공부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한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선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인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때 그 변화시키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보상을 유인이 있는데 인간은 유인에 따라 행동하죠. 인센티브에 따라 행동한다는 게 또 하나의 원리로서 제시가 됩니다. 좀 내용이 약간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 놓고 하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도 처음에는 이제 그 크루그만하고 웰스가 책을 썼지만 또 다른 전문 교수들이 이제 또 슬라이드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이 책을 갖고 강의하는 교수들한테 보내고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또 국내 학자들이 이제 번역을 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가 약간 나온 건데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 그래서 용어 설명 나오는 거죠. 가지고 약간 스타일을 좀 다르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뭐요? 자신을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활용합니다. 그것다 우리는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고 하는 거죠. 자신을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기회가 있으면 이걸 활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원리,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원리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인간은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을 할 때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 얘기했고요. 또 얼마나 더 많이 할 때는 한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람들은 대개 경제적 유인,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거. 이것도 경제 현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식당 고객은 팁이 영수증에 자동으로 붙어 있습니다. 계산서 나오면 계산서에 팁도 포함되어 있어요. 의뢰.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뭐냐? 음식값에 팁이 여기서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택이에요.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유럽에서는 아예 계산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음식값에. 그러면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웨이터가 서비스를 잘 못하면 고객이 팁을 줄까요? 안 주겠죠. 근데 유럽에서는 뭐예요? 웨이터가 잘 하든 못하든 간에 붙어 있어요. 당연히 미국과 유럽의 웨이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친절하겠는가? 당연하죠. 미국이죠. 그게 뭐예요?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서비스를 잘 제공하면 팁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하는 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상호작용이에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뭐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쌓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따질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거래죠. 거래고 이 거래를 갖다가 개인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또 국가 간의 거래 확장해가지고 이걸 교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역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교역을 하게 되면 자급자족 경제하고 비교할 때 자급자족 경제는 뭡니까?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자기가 소비하는 경제예요. 옛날에 원시경제죠. 그래서 최초의 원시경제에서는 자급자족 경제였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자급자족 경제에서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 다 같이 이득을 본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쓰고 남은 거하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쓰고 남은 걸 서로 교환해가지고 소비하게 되면 더 많은 이득을 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교환 경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교환할 때도 처음에는 물물 교환했죠. 물물 교환 형태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비용이 많이 드니까 화폐가 등장한 거죠. 그래가지고 화폐 경제가 전개가 된 것이고 화폐 경제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교역이 더욱더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역이라고 하는 게 자급자족 경제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많은 걸 소비하고 따라서 더 많은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교역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죠. 우리가 교역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원래 교역의 이 이익을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빈슨 크루소 경제에 많이 예를 듭니다. 예전에 맨케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데 다 로빈슨 크루소 경제를 갖다 많이 예를 들어요. 자, 로빈슨 크루소가 처음에 무인도에 도착했을 때는 자기 혼자였죠. 자기가 필요한 물건 생산해가지고 자기가 소비하는 겁니다. 이게 자급자족 경제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명이 더 오죠. 프라이데이가 옵니다. 그래서 노예선에서 탈출해가지고 프라이데이가 와요. 이게 둘입니다. 근데 보니까 로빈슨 크루소는 나무를 잘 탑니다. 그러니까 코코넛을 잘 따겠죠. 근데 프라이데이는 나무를 못 타요. 대신 고기를 잘 잡아요. 피쉬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프라이데이는 하루 종일 피쉬만 잡아요. 아주 피쉬를 많이 잡겠죠. 그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다 보니까 능숙해져 가지고 피쉬를 많이 잡겠죠. 다음에 프라이데이는 로빈슨 크루소는 뭐예요? 코코넛만 땁니다. 갖고 먹고 남은 걸 둘이 교환하게 되면 둘 다 이득이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우리가 이제 이걸 특화라고 합니다. 뭐 특화도 지금 모든 생산 과정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아닙니까? 자동차 생산 라인 보세요. 조립 라인. 한 사람은 하루 종일 타이어만 끼고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물장만 달고. 이게 바로 뭐죠? 전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 경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데이는 하루 종일 피쉬만 잡고 그 다음에 로빈슨 크루소는 하루 종일 코코넛만 따다 보면 그 일에 더 능숙화되는 거죠. 전문화라고 하는 건데 그 전문화를 갖다가 특화라고도 많이 번역을 합니다. 되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특화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근데 경영학에서는 전문화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자, 경영학에서 전문화가 어디 제일 먼저 나오죠? 경영학 원론 공부하셨죠? 경영학의 발전 과정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테일러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나옵니다. 1911년 과학적 관리의 원리라는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이 특화가 좀 더 진전된 게 언제냐냐? 포드 자동차입니다. 1914년에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 조립 라인을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분업이 시작된 겁니다. 분업이 시작돼갖고 조립 라인을 따라서 맨 끝에서 완성차가 나오잖아요. 그래 각자 하는 일이 하루 종일 그 일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련도가 높아져요. 숙련도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전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업이 이루어지고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 전문화 내지는 특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화, 로빈슨 크루소하고 프라이데이가 특화해가지고 더 많은 걸 생산해가지고 남는 걸 서로 교환함으로써 둘 다 만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상호작용에서 얻는 이득입니다. 또 한 가지 여섯 번째, 상호작용과 관련해가지고 두 사람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은 균형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시장은 균형을 향해서 움직인다. 이게 바로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균형,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합니다. 뭐죠? 어떤 개인도 다른 행동을 통해서 더 좋아질 수 없는 상태예요.
더 좋아질 수 없는 경제적 상태가 됐을 때 이걸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현재 균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로부터 벗어날 유인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시장은 항상 균형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균형이라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태란 말이에요. 시장은 균형을 향해서 움직이고, 그 균형을 향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보이지 않는 손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항상 균형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게 또 경제학입니다. 자, 균형 관련해서 러닝 바이 두잉 해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읽을 거리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유인에 반응한다.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선마다 속도가 금방 균형에 도달합니다. 그렇죠? 운전할 때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어떤 차선 하나 따라가고 있는데 옆에 차선이 더 빨리 빠지는 것 같다. 여기가. 옆에 차선이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으면 얼른 또 끼어들지요. 근데 끼어들다 보면은 뭐예요? 시간이 지금 몇 좀 가고 난 다음에는 여기가 더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또 일로 들어오죠. 결국 모든 차선들 간에 사람들이 다들 조금 더 일찍 가려고 하는 유인, 조금 더 일찍 가려고 하는 유인 때문에 차선을 계속 바꾸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다 만나게 돼 있죠. 자, 톨게이트 가보세요. 다 만납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그냥 요리조리 운전하던 사람도 톨게이트 가면 만나요. 결코 더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그냥 한 차선 따라가는 게 좋죠. 항상 이게 바로 균형입니다. 모든 차선이 결국은 똑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균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균형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들 유인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직이 잘 빠진다 그러면 얼른 끼어들고, 여기가 잘 빠진다 그러면 얼른 끼어들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균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예 중에 하나죠. 다음에 7번째, 상호작용과 관련된 개인의 선택 관련해가지고 7번째입니다. 자원은 희소합니다. 그럼 자원이 희소하다면 자원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죠. 희소한 자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뒤에 가면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죠. 뭐 경영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의뢰 효율적이다 나오면은 뭐요? 비용을 절감한다. 또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하에서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효율적이에요. 똑같은 조건 하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게 효율적이죠. 그래서 efficient이라고 하는 효율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더 좋아지게 하려면 다른 누구를 더 나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효율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효율성 개념은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학자가 제시하는 겁니다. 파레토.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데 바로 일반 균형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균형 상태에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태. 이게 균형이고 이런 상태를 갖다가 파레토 효율적 배분 상태라고 합니다. 효율적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 개념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채택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그렇죠. 효율적이다 그러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효과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선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현재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더 좋아지게 하려면 다른 누군가를 더 나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상태가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효율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효율성을 따질 때 항상 함께 더 언급하는 게 있죠.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을 언급합니다. 이퀄티라고 하는 형평성.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효율성과 함께 또 한 가지 형평성을 내세워요. 어떤 분야든 간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런데 법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법 공부하셨죠? 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죠?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가 가장 중요하죠. 물론 이제 옛날부터 학자들은 이제 정의만 강조해 왔는데 그러다가 19세기에 와가지고 라드브르라고 하는 학자가 정의, 법적 안정성, 한목적성 해가지고 이제 법의 이념을 갖다가 세 가지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영학에서도 중요시 하는 가치가 있죠. 경영학에서는 뭘 따져요? 경영학에서는 효율성도 따지고 또 한 가지 효과성이 있죠. 효과성은 뭐요? 목표의 달성 여부입니다.
목표의 달성 여부. 그러니까 효과성과 효율성을 갖다 강조하는 학자도 있고 그와 함께 뭐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효율성과 함께 또 한 가지 형평성. 근데 형평성은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렵죠. 이게 뭐가 공평하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일단 여기서는 각 사람이 공정한 몫을 가진 상태다. 공정한 뭐 페어 쉐어를 가진 상태다. 이렇게 해서 정의하고 있지만 사실 형평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형평성과 효율성은 항상 상충관계에 있다는 거죠. 형평성과 효율성은 자주 상충된다 하는 겁니다.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면 효율성은 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형평성은 져야 되는 거죠. 지금 예컨대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정해놨다. 여기서는 뭐예요? 주차 공간이 비어있어요. 다른 데는 주차할 데가 없는데 여기는 주차 공간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뭘 중요시하는 거예요? 형평성을 중시하는 거죠. 형평성이 효율성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 뭐 가장 극단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를 갖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나라 경제를 갖다 운영하는 정책 결정자도 고민이죠. 성장도 해야 되고 또 고르게 분배도 해야 되고 근데 뭐가 우선이냐 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땐 그렇죠. 예를 봤을 때는 성장에 치우치다 보면 분배가 악화돼요. 근데 지나치게 분배만 강조하다 보면 뭐예요?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는 게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이럴 때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국 의사결정자의 몫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하느냐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게.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효율성을 강조하고 반면에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형평성을 우선시하고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항상 상충관계에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작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나 더 나옵니다. 시장은 대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시장은 항상 균형을 향해서 나간다고 그랬죠. 균형을 향해서 나간다고 했고 균형은 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상호작용과 관련된 원리가 봅니다. 시장은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 아니에요.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이면 이런 시장은 대개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유인에 반응하죠. 사람들은 유인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뭐요? 상호 이득을 증진시키는 기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상호 이득의 증진을 위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유인에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은 대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에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 앞에서 얘기했을 때 뭐죠?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죠. 미시경제학에서 주로 많이 연구하는 시장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사회후생을 개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답니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사회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 때때로 시장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때때로 시장은 실패할 수 있고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교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사회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시장은 실패할 수 있고 교정이 요구가 되고 이럴 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경제 전체와 관련된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왜 세 가지밖에 안 되냐? 또 그렇습니다. 지금 본 내용들은 되게 이견이 없어요. 지금까지 9가지 봤는데 9가지 원리에 대해서는 뭐요? 학자들 간의 이견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나라 경제 전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요?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워낙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누구나 동의하는 기본 원리가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경제 전체와 관련된 상호작용 해가지고 경제 전체와 관련된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한테는 소득인 거 다 아시죠? 이게 경제 전체에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침체에 있다. 경기가 침체에 있을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지갑을 닫죠. 지갑을 닫고 돈을 안 쓰죠. 경기가 침체하면. 왜냐면 옛날에 경기가 침체할 때 경험했던 일이 있어요. 경기가 침체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뭐예요? 돈을 안 씁니다.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경기 침체기에 누군가가 지출을 갖다 감소시킨다. 그러면 소득도 감소하는 거죠. 소득이 감소하면 돈이 없으니까 지출을 못하죠. 소득 감소가 또 다른 지출 감소를 이야기하고, 지출이 감소하면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감소는 또 다른 지출 감소를 이야기하고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된 결과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지출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감소하니까 동시에 수반해가지고 물건도 안 팔리니까, 물건이 안 팔린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죠. 생산을 줄이면 남는 인력을 해고하겠죠. 실업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바로 경제 전체에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리예요. 경기가 침체에 있다. 지출이 감소한다. 소득이 감소한다. 소득 감소는 또 다른 지출 감소. 그 결과 소득 감소. 그것이 결국 생산을 감소시켜가지고 해고, 실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때때로 총 지출이, 나라 경제의 총 지출인데 총 지출이 한 경제의 생산 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산 능력보다 지출이 적은 거예요. 생산 능력은 더 큰데 지출이 적은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 안 팔리죠. 물건이 안 팔리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일 것이고, 생산을 줄이면 고용이 감소하겠죠. 고용이 감소하면 여기 실업자들입니다. 배급 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세계 대공황기입니다. 그 세계 대공황기에 무료 급식 받기 위해서, 빵 얻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또 일자리 얻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갖고 이제 여기서는 커피와 도넛을 갖다 공짜로 준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고, 다들 실업자들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 이걸 해명한 학자가 바로, 이거 고전압학군 설명이 안 돼요. 고전압학 경제학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 이걸 해명한 게 바로 케인즈입니다. 그래서 총 지출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케인스가 주장한 이 내용을 다 인정합니다. 다 수용을 해요. 아무리 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하더라도 다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의 기본 원리 하나가 포함된 거죠. 이럴 때 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정부 정책을 통해서 지출에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정부가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출을 갖다 증가시켜요. 지출을 증가시키면 받는 사람한테는 소득이 될 것이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제 소비를 하겠죠. 소비를 하게 되면 기업들은 안 팔리던 물건이 팔리니까 생산을 늘릴 것이고, 생산을 늘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실업은 해소가 되고 경제는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정부 정책을 통해서 지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자, 미국 경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 경제가 이제 세계 대공황기예요. 대공황이 발생한 것은 29년 말입니다. 그러다 30년대를 통해서 아주 최악의 상황이 왔고, 그러다가 이제 1933년에 루즈벨트가 집권을 해요. 루즈벨트가 집권을 해가지고, 자, 케인즈가 주장한 내용을 수용을 하면서 1935년부터 본격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 정책이에요?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딜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뉴딜이라고 했는데 딜은 뭐예요? 이 발상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전압화 경제학이 지배오던 이런 상황에서 완전한 발상의 전환해가지고 케인스의 주장이 수용된 거예요. 뉴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35년부터 1943년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크게 만들었다는 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가면 볼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자, 경제 현상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갖다가 12가지를 살펴본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앞에 네 가지가 바로 이제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원리고, 맨 마지막에 세 가지는 나라 경제 전체와 관련된 기본 원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게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기본 원리라고 해서 교과서마다 앞부분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또
뭐 버냉키 경제학이라든가 맨케이 경제학 이런 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고 이제 1장입니다. 2장에서는 이제 이거 간단한 경제 모형 갖고 이제 확인한 다음에, 왜냐하면 뒤에 가서 여러 가지를 분석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모형은 몇 개 알아야죠. 그래서 그 내용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내용 전개가 됩니다. 자, 1장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